6자리 연봉이 인생의 결승선이고 그걸 이루면 성공한 거라고 들었죠. 하지만 오늘날 10만 달러를 버는 미국인들에게 그건 그저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이죠. 실제로는 생활비가 월급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1985년에 부모님 세대가 한 사람의 소득으로 누릴 수 있었던 중산층 생활을 지금 맞추려면 1년에 약 62주를 일해야 합니다. 중산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에게 없는 시간을 빌려서 살기 시작한 거죠. 1장 62주짜리 한 해. 아메리칸 드림은 한때 단순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벌면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정의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의문입니다. 경제학자 오렌 캐스와 그의 연구그룹 아메리칸 컴퍼스는 바로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번영 비용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한 가족과 생필품 한 바구니를 두고 그 물건을 사려면 몇 주나 일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바구니에는 식료품, 40번째 백분위수의 소박한 집, 가족 건강보험, 출퇴근용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의 대학 교육까지 더하면 그것이 바로 평범한 미국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1985년에는 그 답이 약 40주였습니다. 평균 중산층 미국인은 이 모든 비용을 내고도 연간 소득의 5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은 저축이 되고 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이 되고 힘든 해를 위한 약간의 여유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같은 항목이 62주치 급여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1년의 삶을 살기 위해 14개월 동안 일해야 합니다. 이 부족분은 불운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임금에는 잔인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1985년 의그 노동자는 주당 약 443달러를 벌었습니다. 그의 2022년 후인 노동자는 약 1200달러를 벌었고 이는 거의 3배의 급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3배 더 부유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생필품의 가격이 임금 인상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제 더 큰 금액이 더 작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의 수입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야 겨우 예전 한 사람의 수입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은 소득자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뭔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직업일 수도 있고 초과 근무나 아이들이 잠든 후에 하는 부업일 수도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신용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소수의 가정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초 연구단체 페이먼스 연간 10만 달러, 약 1억 원 이상 버는 가구 중 48%가 월급에 의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간 20만 달러, 약 2억 원 이상 버는 가구의 36%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헨리로 고소득자지만 아직 부자는 아닙니다. 이들은 조부모 세대라면 엄청난 재산이라고 여겼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닥난 저축과 점점 줄어드는 은퇴 자금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가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키는 모든 규칙을 따르지만 여전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위층조차 무너지고 있다면 이 호황이라는 경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호황일까요? 2장 GDP 유령. 호황이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2025년에 경제는 약 2% 성장했습니다. 실업률은 계속 낮았고 SN 그리고 P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치상으론 모두 건강해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GDP는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을 추적해 경제 규모를 보여주지만 개인 월급의 가치는 알 수 없습니다. 실업률은 일자리 유무만 추적할 뿐 그 일자리로 기본적인 안정이나 생계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지표 모두 유용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겪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즉, 풀타임으로 일해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라 부르는 것 대부분은 제자리를 지키기 위한 큰 비용일 뿐입니다. 많은 새 일자리는 서비스업에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는 약 16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의 임금은 임대료나 건강보험 비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약 14.8% 상승했습니다. 각 노동자의 생산성은 약 64.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CEO의 보수는 1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과 보상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 이후의 양상을 종종 K자형 회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한쪽 선이 상승합니다.
임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른 한쪽 선이 하락합니다. 같은 경제지만 두 가지 매우 다른 궤적을 보입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가계 예산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이름은 몰라도 그 차이를 느낍니다.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데이터는 이를 반박합니다. 작가 카일라 스캐노는 이 차이를 바이브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경제가 서류상으로 보이는 모습과 식탁에서 느껴지는 모습 사이의 거리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 상승하지만 분위기는 수년간 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표들은 무엇을 측정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GDP와 실업률은 유용하지만 정상적인 삶의 비용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월세, 의료비, 식료품 등 매달 안정적으로 사는데 필수입니다. 수치는 차트와 헤드라인에서 변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늘 같지 않습니다. 3장 빅4. 당신은 부모님보다 더 부유합니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가졌기 때문이죠. 텔레비전도 매우 큽니다. 당신의 휴대전화는 1985년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경제학자들은 제품 품질 변화에 따라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정하는데 이를 헤도닉 조정이라 합니다. 오늘날 휴대전화나 TV가 10년 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향상이 항상 더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형 4K TV를 살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건 그 TV를 둘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전제품이 아닌 주거 공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집값이 가구 연소득의 약 3배였지만 현재 많은 도시는 5배를 넘습니다. 오스틴을 예로 들면 2022년 집값 대비 소득 비율은 약 5.75였습니다. 2025년 중반에는 약 4.31로 다소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인 약 3.9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벽은 단순히 월별 상환금만이 아닙니다. 중간가격대 주택에 20% 계약금을 내려면 약 8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은 월세와 생활비 때문에 이 돈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의 블랙스톤은 대규모로 압류된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블랙스톤은 인비테이션 홈즈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한때 약 8만 채의 부동산을 관리했습니다. 프로그레스 레지덴셜도 약 9만 7천 채의 주택으로 성장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한때 대형 투자자들이 모든 단독주택 임대의 거의 2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입문용 주택은 이제 주거 공간이 아닌 타인의 수익 수단이 되었습니다. 보육비도 중산층의 부담입니다. 연방정부는 보육비가 소득의 7%일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아이의 보육비는 연간 1만 3천 달러가 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려면 2만 6천 달러가 넘게 드는데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세전으로 버는 금액보다 많습니다. 비싼 대도시에서는 두 아이의 보육비가 연봉 10만 달러, 4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45개 주에서는 이제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38개 주에서는 주립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2024년 평균 가족 건강보험 비용은 약 25,600달러였습니다. 2025년 27,00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중 약 6,300달러를 급여에서 직접 부담합니다. 5년 동안 보험료는 24%나 올랐지만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없이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는 세차 할부금이 한 달에 약 750달러에 달했습니다. 보험료만 해도 연간 2,000달러로 넘었고 아직 주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스템은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졌습니다. 4장 빚의 환상. 미국의 중산층은 빚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신용카드 잔액이 사상 최고치인 1조 2,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대출 약 1조 6,600억 달러와 학자금 대출 1조 6,500억 달러를 더하면 가계부채는 18조 5,900억 달러에 달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 부담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2025년 N60, 70대 신용카드 연체자가 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최악의 연체율이었습니다. 경고신호입니다. 안전해야 할 사람들이 경제적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그 빚이 실제로 무엇을 사는가입니다. 현재 카드 소지자 중 약 60%가 매달 잔액을 이월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55%는 그 잔액이 생필품, 즉 식료품, 주유비, 월급날과 월세 납부일 사이를 버티는 데 쓰인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빚이 기본적인 생필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때 이는 과소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무언가의 신호가 됩니다. 평범한 소득으로는 메울 수 없는 격차죠. 그 빚은 저축 위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남은 금액의 약 20% 이자가 붙어 5,000달러 잔액을 유지하면 연 1,000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시간만 살 수 있을 뿐 한 번의 악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해고, 자동차 고장 등입니다. 안정적인 가정과 연체된 지불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5장, 파멸의 루프, 알고리즘. 예전에는 직업, 수입, 거주지 등으로 지역 경제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알고리즘이 정한 소셜미디어 피드로 경제를 접합니다. 그 피드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스크롤을 멈추지 않게 하고 불확실성이 관심을 끌어 알고리즘이 가장 무서운 게시물을 위로 올립니다. 어느 날은 메타에서 해고 소식이 들리고 구글에서도 감원 소식이 이어집니다. 다음 날에는 아마존에서 해고된 후 주차된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사에서 힘든 한 주가 있으면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머니 디스모피아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괜찮은데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간극이죠. 이 간극은 스크롤할수록 커집니다. 가짜부는 한쪽에, 절망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된 설계입니다. $400 장보기 영상은 수백만 명이 보지만 안정적인 직장 이야기는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포와 불안만 보여주고 평범한 일상은 숨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파산했으며 다음이 당신 차례라고 믿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스마트폰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놓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산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경제 정보가 대규모로 걸러지고 증폭되는 문제입니다. 대중의 경제 인식은 실제 개인 재정 상황과 자주 다릅니다. 사람들은 소득이나 청구서가 그대로여도 상황을 더 좋게 혹은 나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난 후에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제 상황이라도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됩니다. 수치글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를 이야기하고 느끼는 방식은 자주 다릅니다. 더 나쁜 건 이것이 피드백 루프라는 점입니다. 경제 심리는 단순히 경제를 읽는 지표가 아니라 경제 자체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체를 대비하면 소비를 멈추고 구매를 미루며 가진 것을 쌓아둡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경기 둔화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비용 압박이 두려움을 키우고 그 두려움이 다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콘텐츠는 과장되고 플랫폼은 매번 수수료를 챙깁니다. 피드는 기분을 정해 팔고 다시 뉴스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6장 생존의 금융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점점 더 누군가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이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이제 주택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주택은 가격이 계속 오를 때만 효과가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월스트리트 기업과 대형 연기금은 주택시장에 투자해 은퇴자금을 마련하지만 이는 당신의 은퇴자금이 아닙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셀리메이, 네비언트 등 대출 서비스 회사들은 수년간 합자금 대출을 회수해왔고 학교는 미리 돈을 받으며 학생은 중년까지 이를 갚아야 합니다. 사모펀드 자본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아파트, 이동식 주택단지, 병원까지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이익을 위해 쥐어짜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트 호라이즌스는 BFM 티커로 상장된 보육사업 운영기업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는 전체 의료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의사 사무실에 있던 타가소가 이제 대규모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매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미국 상위 10%는 주식시장 대부분을 소유하지만 하위 50%는 거의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 대부분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설계대로 정확히 작동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해마다 노동에서 자산으로 부를 옮깁니다. 노동자는 계속 바쁘게 일하며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임금만 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위기 세션은 연구 세션이 되었고 아메리칸 드림은 겨우 명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7장 진보의 종말. 아메리칸 드림에는 뚜렷한 길이 있었습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져야 했죠. 집은 죽은 뒤에도 남을 불을 담는 자산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당신보다 더 나은 출발선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 평범한 노동자에게 그 길은 없어졌습니다. 목표도 앞서가는 것이 아닌 뒤처지지 않는 것이 됐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가장 나쁜 조건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중요한 이정표들은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생률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40세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1980년대에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 시장의 단 21%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역대 가장 작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사지 못합니다. 이제 집을 얻는 건 직업이 아니라 상속받은 돈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더 저렴한 도시로 이주하지만 그 대가로 먼 거리와 두고 온 사람들과의 단절을 감수해야 합니다. 연령별 부의 격차도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나이 많은 소유주들은 집 가치가 두세 배로 올랐습니다. 젊은 근로자들은 임대 영수증과 대출 명세서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인과 젊은이에게 완전히 다른 두 경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적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 기간을 40주에서 62주로 늘려놓은 동일한 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늦출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강한 수치를 지적할 것이고 그 수치들은 모두 정확하겠지만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것을 담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에서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여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오르는 비용을 따라잡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1년 내내 풀타임으로 일해도 온전히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과 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매우 다른 경제적 환경에서 그것을 이룬 한 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자산이 이전될 때 실제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베이비붐 세대가 사라진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